안녕하세요. 저는 안양에서 작은 칼국수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40대 남성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랑을 선호하시나요? 주는 사랑, 받는 사랑, 둘 중에서요. 저는 요즘 받는 사랑의 행복을 뼛속 깊이 새기는 중입니다. 오늘도 넘치도록 받은 사랑을 한가득 품에 안고 퇴근하는 길입니다. 오늘은 저의 지난 몇 년간의 이야기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아 제 이야기를 들려드려요. 저는 10년 전 꽤 유행했던 갈매기살 열풍에 숟가락을 얹어 친구와 함께 고깃집을 운영했습니다. 갈매기살은 돼지의 횡격막과 간 사이에 붙은 살이에요. 동그란 불판의 테두리에 계란물, 치즈를 붓고 불판 가운데는 고기를 굽는 게 정말 유행이었죠. 함께 동업했던 친구가 어렸을 때부터 쭉 정형사 일을 하고 있다며 저한테 먼저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 친구는 제가 그때 당시 만나고 있던 여자친구의 하나 남은 가족이었으며 몇 번 만나 밥도 먹고 술도 마시며 저의 친구가 되었어요. 그쪽 계열에서 유명한 사람인 것은 물론 소고기부터 돼지고기까지 육가공에 대한 지식이 해박한 친구였기도 하고 결혼을 전제로 만나고 있던 여자친구의 오빠였기 때문에 여러모로 신뢰가 갔습니다. 그 당시 정말 유행하는 스타일이었기 때문에 저희는 프랜차이즈가 아닌 저희만의 간판으로 갈매기집을 오픈했어요. 매장 크기가 넓은 편은 아니었지만 오픈날부터 손님들이 줄을 서서 드실 정도로 인기가 좋았습니다. 방문했던 손님들은 꼭 한 번씩 재방문을 하셨고 그렇게 단골이 되신 분들의 입소문을 타고 저희 가게는 점점 바빠졌습니다. 테이블 6개짜리 가게가 손님으로 북적대니 주변에서 가게 확장 이전이나 2호점을 권유하더라고요. 고깃집 특성상 식사만 하시는 게 아니라 술을 드시는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테이블 회전 속도가 빠르지 못해 가게 앞에서 줄을 서서 기다리다가 그냥 발길을 돌리시는 손님들도 대다수였습니다. 여러 번의 고민과 상의 끝에 저희는 가게를 운영하면서 바로 옆에 2호점을 오픈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오픈 준비가 한창이던 어느 날 평소와 같이 영업을 마치고 가게 정리를 하는데 저의 동업자인 우진이가 제게 이상한 질문을 하더군요. 이장현이, 너 이번 주에 속초 가냐? 응? 웬 속초? 너 이번 주 속초 놀러 가는 것 아니었어? 내가 속초 갈 시간이 어디 있냐? 그래? 갑자기 왜 속초야? 아니, 민정이가... 아니다. 말끝을 흐린 우진이는 부엌에서 나온 쓰레기를 들고 가게 밖으로 나갔고 궁금한 마음도 잠시 민정이가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오빠! 민정아, 왜 왔어? 늦었는데 집에서 쉬지. 아니, 오빠, 나 이번 주에 동기 모임 있어서 속초로 여행 가. 그래서 며칠 못 볼 것 같아서 우리 자기 얼굴 좀 봐두려고 왔지. 속초? 동기 모임? 지난번에 얘기했던 회사 동기 애들 알지? 아, 며칠 가는데? 2박 3일로 가게 됐어. 금요일에 갔다가 일요일에 돌아올 거야. 그동안 나 보고 싶어도 조금만 참아줘. 뒤이어 우진이가 문을 열고 들어왔고 저는 왠지 모르게 이상한 생각이 들었지만 요 며칠 2호점 준비로 피곤하고 예민해서 그런 거라 생각했어요. 2박 3일 잠깐 떨어지는 걸로 호들갑을 떨면서 매일 가게에 왔던 민정이. 목요일 밤 그날 제가 핸드폰 배터리가 없어 집으로 데려다 주는 길에 민정이 핸드폰으로 블루투스를 연결해서 음악을 듣고 있었습니다. 민정이 집이랑 가게가 가까워서 정말 짧은 거리였는데 그래서 들키지 않으려면 얼마든지 들키지 않을 수 있는 거리였는데 그때 하필 전화가 온 겁니다. 블루투스가 연결되어 있어서 발신자 정보가 내비게이션 액정에 커다랗게 떴어요. 발신자 이름은 그냥 동기라고만 적혀 있었습니다. 민정아, 너 전화 왔다. 잠시만. 저는 평소에 하던 것처럼 무의식적으로 통화 버튼을 눌렀고 아차 싶어 바로 블루투스 연결을 해제하고 핸드폰을 넘겨주려는데 스피커에서 남자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자기, 어디야? 순간 차 안에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여보세요? 안 들려? 여보세요? 어떤 행동도 하지 않고 넋나간 듯 앉아있는 민정이를 보며 제가 직접 통화 종료 버튼을 눌러버렸어요. 자기라니. 저는 그 상황이
그냥 웃기고 황당하기만 하더군요. 무슨 말이라도 해볼래? 민정이는 집에 도착할 때까지 아무 말이 없었고 저는 숨이 막혔어요. 사람이 황당하고 당황하면 숨이 막힐 수도 있구나.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그 와중에 집 앞에 도착했다고 벨트를 푸는 모습을 보니 그제야 화가 나더라고요. 뭐하냐? 뭐가? 너네는 동기끼리 자기라고 부르나 봐? 이렇게 알게 할 의도는 아니었어. 야, 조민정. 속일 거면 좀 잘 속이던가. 아님 들키지 말던가. 동기, 이름도 아니고 성의 없이 동기라고 저장해두고 들키기는 하고 내가 그렇게 쉬웠냐? 그래, 들켜서 미안한데 곧 얘기할 생각이었어. 그 사람 이름이 동기야, 유동기. 나한테 잘해줘. 시간도 많아. 가고 싶은 곳 다 데려다줘. 근데 오빠 뭐 했는데? 맨날 가게, 일, 장사. 이 정도 잘 되면 이제 나한테도 시간 써줄 수 있지 않아? 우리 데이트는 가게 오픈하기 전에 좋은 곳도 가고 하고 싶은 것도 같이 하고 했잖아. 지금은 당연히 일에 집중해야지. 이 가게 잘 되는 게 나한텐 너랑 나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었어. 근데 넌 뒤에서 딴 놈을 만나? 이장현, 너 무슨 임무 수행하니? 우리가 만나는 동안은 시간 없어도 쪼개서 만났어야지. 내가 맨날 너 가게 들려서 밥 먹고 가게 근처에서 걷다가 집에 바래다주고 이거 언제까지 하면 되는 거였는데? 지금 벌써 1년째야. 알아? 너한테는 레스토랑에서 밥 먹고 카페에서 커피 마시는 것만 데이트야? 그래, 나한텐 그런 것만 데이트였나 보지. 어쨌든 이렇게 된 거 잘 됐네. 헤어지자. 민정이와 저와의 이별은 지금 생각해봐도 그냥 현실적인 이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당시엔 저를 두고 다른 남자를 만났다는 것에만 마음이 상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저도 그리 좋은 놈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물론 민정이가 바람을 피운 것은 칭찬받지 못할 일이었지만 제가 민정이에게 소홀했던 것은 누구보다 제 자신이 제일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민정이를 잡지 못하고 보내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민정이와 헤어지고도 저의 다른 일상에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우진이가 제 눈치를 참 많이 봤습니다. 내가 그때 얘기하려다가 괜히 오해했나 싶어서 말 안 했는데 미안하다, 장현아. 우진이 네가 뭐가 미안해. 신경 쓸 것 없어. 괜찮다. 뭐래, 거울 봐. 얼굴 완전 반쪽이야. 아휴, 조민정. 그거 그런 애 아닌데. 나도 어이가 없어서. 인생 똑바로 살라고 한마디 했다. 그래도 나 네 친구잖아, 장현아. 고맙네. 민정이 행복하게 잘 살 거야. 네 동생이잖아. 나보다 훨씬 예전부터. 그러니까 동생 챙겨줘라. 난 진짜 괜찮다. 고마워. 이 자식 상남자네. 안아보자. 우진이는 도리어 자기가 눈물을 흘리며 저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저는 고마우면서도 속으로 잠깐 원망도 해보았습니다. 이 일을 시작하지 않았더라면 어땠을까. 하지만 그런 생각들을 할 시간이 없었어요. 2호점 오픈이 코앞에 다가와 있었기 때문이죠. 시간은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민정이는 떠났지만 실감나지 않을 정도로 매일을 바쁘게 살았지요. 2호점을 오픈한 지 약 3개월,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온 지난 날들을 비웃기라도 하듯 세상은 저에게 불행을 안겨주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줄 서서 먹는 맛집의 짜릿함을 보았기 때문일까요? 줄어드는 손님 수를 받아들이기가 정말 힘들었습니다. 세상 유행이 돌고 도는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1년 정도 바싹 유행하고 가라앉은 식당이 되었네요. 특히나 유행에 민감한 대학로에서의 장사라 더 그랬던 것 같습니다. 예전처럼 학생 손님들로 북적이는 맛이 없어졌고 몇몇 단골 손님들만 남아있는 식당이 되었죠. 결국 쓰디쓴 눈물을 삼키며 1호점을 문 닫고 2호점만 운영하기로 결정이 났습니다. 생각과는 달리 절망감보다 편안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미 3개월 동안 피마르는 듯한 시간들을 보내와서 그런지 의외로 덤덤했습니다. 그러나 마음의 안정이 찾아오기도 전에 저는 또 다른 절망에 휩싸여야 했습니다. 그 절망은 우진을 통해 제게로 왔습니다. 우진아, 오늘도 고생 많았다. 우리 너무 절망하지는 말자. 남은 2호점 잘 살려보자. 그래, 장현아. 너 집에 바로 들어갈 거야? 그런 거 아니면
우리 소주 한잔 할까? 좋지. 우진이는 불 꺼진 주방에 들어가 익숙한 듯 마른 오징어와 버너 하나를 꺼내왔습니다. 그럼 저는 익숙한 듯 냉장고에서 소주 한 병을 꺼내 앉지요. 저희는 별말 없이 마주 앉아 잔을 먼저 부딪혔습니다. 꼴깍. 한 입에 털어놓고 바로 다시 잔을 채우는 우진이. 그런 녀석이 마냥 웃기기만 했던 저는 코웃음을 치며 버너에 불을 올렸습니다. 안주 만들기도 전에 한 병 다 비울 셈이냐? 원래 술은 빈속에 넣어주는 거야. 헐 참, 센 척은. 구워진 오징어를 뜯어 녀석의 주둥이에 넣어주자 질겅질겅 씹어대며 우진이 고개를 푹 숙입니다. 그런 우진의 모습을 보며 친구로서 동업자로서 위로의 말을 건네려는 그때 우진이 입에서 나온 말은 너무나도 충격적이었습니다. 장현아, 이장현, 왜 고만 부르고 말해? 어떡하냐? 불쌍해서. 누가? 너? 나? 너, 이장현이 너 말이야. 너무 불쌍해. 그래서 내가 너무 미안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민정이 암이래. 뭐? 민정이? 조민정? 네 동생? 내 동생 조민정. 그 어린 게 대장암 말기래. 나 어떡하냐? 아니, 너 어떡해? 우리 민정이 어떡해? 삐 하고 귓가에 이명이 들려왔습니다. 뒷말은 잘 들리지 않고 앞선 말만 계속 귀에 맴돌았어요. 조민정, 대장암 말기. 계속 곱씹으면서 속으로 질문했어요. 왜? 뭐 때문에? 어째서? 왜 하필 민정이야? 도대체 왜? 가자, 민정이한테. 두 눈으로 봐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대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민정이네 집으로 달렸어요. 달리면서 모든 게 꿈이었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품어봤지만 뒤따라온 우진이에게 잡히면서 그 희망은 길바닥에 버려졌어요. 야, 이장현, 말 좀 들어라. 냅다 뛰면 어떡하냐? 민정이 병원에 있어. 집에 없어. 땀인지 눈물인지 모를 것들로 얼굴을 적신 저희 둘은 그렇게 민정이가 있는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민정이는 저를 보고는 잠시 놀란 듯 하다가 이내 고개를 돌려버리더군요. 그러고는 우진이에게 잔뜩 화가 난 고양이 같은 눈을 하고 쏘아붙였습니다. 오빠가 얘기했어? 왜 시키지도 않은 짓을 해? 민정아, 이게 어떻게 된 건지 나한테 이야기 좀. 눈물이 앞을 가려 말이 나오질 않았습니다. 안 본 지 좀 됐다고 해도 겨우 3개월 만인데 이렇게 달라질 모습일 거라고는 생각도 하지 못했거든요. 안 그래도 마른 아이인데 더 말라버린 민정이의 어깨가 너무 가슴 아팠습니다. 민정이는 제 말에 다시 고개를 돌려 눈을 마주치고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된 거냐고?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나 오빠한테 해줄 말 없어. 나 그냥 곧 죽어. 됐니? 바람 피운 내가 뭐가 궁금해서 여기까지 와? 왜? 죽는다니까 불쌍해서? 민정이는 잔뜩 쉰 목소리로 저에게 쏘아붙였습니다.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나쁜 말투로 나쁜 표정을 지어 보이는 그 아이의 눈에 금방이라도 떨어질 것 같은 눈물이 고여 있었고 제가 닦아주려 하자 민정이는 다시 뿌리쳤습니다. 위태위태한 얼굴을 한 민정이가 제게 말했습니다. 오빠, 나 불쌍하지? 그래서 막 동정심 들고 그러지? 잘못한 거 다 용서할 수 있다는 마음 들어? 용서라도 해야 내가 편하게 죽을 것 같아서 그래? 오빠, 나 사실 바람 피운 거 아니었어. 그냥 오빠 떼어내려고 연기한 거야. 자, 이제 나 용서할 필요 없지? 그러니까 그냥 눈앞에서 사라졌죠. 나 불쌍해 하지도 도우려 하지도 마. 제발 부탁할게. 나 혼자 죽게 내버려둬. 찾아오지 마. 찾아오면 나 다른 곳으로 도망갈 거야. 그땐 조우진한테도 얘기 안 해. 야, 조민정! 대답해, 장현 오빠. 민정이의 체념이 담긴 부탁에 저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용서할 수도, 위로할 수도, 안아줄 수도 없었지요. 그렇게 병실 문을 열고 나오는 제 등 뒤로 대답하고 가라는 민정이의 고함이 들려왔지만 저는 끝내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억울함도 있었고요. 그런 민정이를 몰라준 저 자신에 대한 분노가 너무 컸었습니다.
그렇게 모두가 힘든 와중에도 시간은 속도 모르고 흘러갔습니다. 1호점 정리도 어떻게 했는지 기억이 안 나요. 정리 후 정산을 하면서 둘이 나눠 가지려고 했던 금액을 우진이에게 전부 다 주었습니다. 이렇게까지 할 필요 없다. 이러지 마, 장현아. 우진이, 너도 나 아무것도 못하게 할 거야? 그냥 뭐라도 해봐, 민정이한테. 나 대신. 장현아, 민정이는 이제. 우진이는 머뭇거리더니 뒷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처음 발견했을 때 이미 사기였고 최대한 생명의 연장을 위해 애쓰곤 있지만 이미 다른 장기로 퍼져나간 암을 바로잡긴 힘든 상황이라고. 하루라도 더 살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시간 동안 조금이라도 덜 아프도록만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 그럼 아직 뭔가를 할 수는 있는 거네. 마지막까지 우리 잘 버텨보자, 우진아. 고맙다. 고맙다, 장현아. 그리고 저희의 바람과는 달리 민정이의 상태는 급속도로 나빠졌습니다. 저희의 아픈 사정을 알 리 없는 손님들은 너무나도 매정했습니다. 2호점도 그렇게 무너져갔고 저희는 거의 포기 상태였어요. 눈을 뜨고 숨을 쉬는 민정이가 죽음을 향해 걸어가고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저희들은 완전히 생업을 놓아버렸습니다. 결국 2호점도 폐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진이에게는 민정이 간호에 집중할 수 있어 후련한 폐업이었고 저에게는 남은 돈을 전부 우진이에게 줄 수 있어 후련한 폐업이었어요. 모두가 슬픔에 잠겨있던 그해 12월, 민정이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남겨진 저희도 어떻게든 남은 삶을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너무나도 사랑했던 내 친구 우진이지만 바라보면 좋은 날보다 서로가 서로를 힘들게 하는 날이 더 많았습니다. 서로의 행복을 위해 우진이가 먼저 부산으로 떠났습니다. 저도 동네를 떠나야 하나 고민이 많았어요. 고민을 하는 동안 우선 회사에 취직해서 일을 하자 생각했습니다. 작은 중소기업의 현장직으로 감정 없이 목적 없이 그렇게 8년을 꼬박 일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잊고 있던 우진이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우진이는 동네 공원에서 어르신들 사이에 둘러싸여 도시락을 나눠주고 있었습니다. 선뜻 먼저 인사를 건네기가 쉽지 않아 그 자리에 가만히 서 있었는데 그런 저를 발견한 우진이는 망설임도 없이 제게로 뛰어왔습니다. 장현아! 우진아, 다시 안양으로 온 거야? 그래, 임마. 내가 없으면 안양이 안양이냐? 근데 너 다리가 왜 그래? 어디 안 좋은 거야? 자식, 여전히 섬세하네, 넌. 우진은 부산으로 내려가 취업도 하고 잘 지내던 중 갑자기 찾아온 뇌졸중으로 병원 신세를 졌다고 합니다. 다행히 회사에서 직장 동료의 빠른 대처로 빨리 치료를 받아 회복할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저와 훈련은 어찌저찌 끝이 났지만 다리 건강이 예전 같지 않아 현장 일은 포기하고 다른 일을 알아보았고 사회복지사로 새 삶을 시작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나도 그랬지만 너도 마찬가지 아니었냐? 민정이 가고 살아도 사는 게 아니었잖아. 우리 둘 서로 안 보고 살다 보면 행복했던 그때, 좋았던 그때 생각 안 나고 다 잊을 줄 알았는데 나 마지막으로 병원에서 치료받던 날 병원 문을 나오는데 네 생각도 같이 튀어나오더라. 누구보다 서로를 잘 이해하면서 왜 서로를 미워하자는 마음으로 떠나왔는지. 미안했다. 너 혼자 그렇게 두고 부산으로 도망치듯 내려간 거. 네가 뭐가 미안해? 나도 너랑 똑같은데 뭐. 나도 너 못 잡고 그냥 보냈지 않냐. 둘이 있을 때보다 혼자일 때 더 마음 놓고 그리워하고 슬퍼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 너 부산 내려가고 진짜 더 마음껏 슬퍼하기도 했고 민정이 그리워하는 게 우리 서로한테 상처가 될 거라 생각했었지. 나도 잘한 것 없어. 근데 임마, 전화번호 바꾼 건 너무했었다, 솔직히. 전화했었어? 했지. 근데 너 아니라고 하기에 이 자식 연락처도 바꾸고 완전 떠났구나 생각했지. 부산 내려가고 2년밖에 안 됐을 때일 거야. 나 핸드폰 잃어버려서 연락처 싹 다 못 찾았어. 네 연락처마저 없으니까 진짜 기억 상실증이라도 걸린 기분이 들더라. 근데 그래도 1년만 일찍 연락해주지. 푸하하. 저희 둘은 고개를 젖히고 웃었습니다. 8년 전 우리 두 사람에게 일어났던 일들이 하늘 위로 필름처럼 지나갔습니다. 눈물이 나오려는 것을 꾹 참았습니다.
이렇게 마주보고 있을 때 더 이상 그때 일로 울지 않기 위해 서로가 힘든 시간을 보냈으니까요. 매일 이렇게 도시락 나누어 드리는 거야? 나는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어. 여기 서 있을 때마다 너 언제 한 번 안 지나가나 엄청 기다렸는데 이제야 만났네. 너 시간 되면 한번 나올래? 도시락은 우리 센터에서 준비하는 거고 괜찮으면 나와서 같이 하자. 나 평일은 일 때문에 힘들 것 같고 주말은 시간 많아서 괜찮은데 내일 올까? 우진이는 제게 도시락 봉사활동을 같이 할 생각이 있냐고 물었고 마침 내일이 토요일인데 주말 내내 할 일이 없었던 저는 흔쾌히 그러겠다고 했습니다. 5초도 고민하지 않고 대답한 그러자 그 한마디는 저의 인생의 중요한 이야기로 자리 잡았어요. 봉사 첫날 어르신 한 분이 제 손을 덥석 잡으시며 크게 인사를 하셨습니다. 아이고 고깃집 이사장 아니요. 어르신의 인사소리에 도시락을 받던 어르신들이 일제히 저를 쳐다보셨습니다. 그러자 어르신께서 다시 큰 소리로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그때 며칠 굶은 배를 이사장 덕분에 든든하게 채우고 내가 아직까지 살고 있어요. 그래 나 지난번에 이사장네 식당 들어가 이사장이 직접 말아준 김치국수 먹은 사람이요. 나 기억 안 나쇼? 어르신은 쓰고 계시던 모자까지 벗으시고 재차 여쭈셨습니다. 장사를 하다 보면 간혹 한 끼를 구걸하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많이 자주 있는 일은 아니었기에 어렴풋이 기억이 나더라고요. 네 어르신 기억납니다. 잘 지내셨어요? 나는 이사장 덕분에 잘 살고 있지요. 한번 지나가다 고맙다고 인사라도 드릴라 치면 식당이 불이 꺼져 있고 하더니 결국 문을 닫았더구먼. 그렇게 문을 닫을 줄은 몰랐어. 내 하루하루 어떻게 버틸까만 생각했지. 인사 한번 못할 줄은. 내가 고맙다고 인사 다시 못한 게 두고두고 한이 됐는데 이렇게 만나 제가 참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닙니다 어르신. 맛있게 드셔주셔서 저도 감사했습니다. 아니 그럼 여기 총각이 덕중이가 말한 그 김치국수 총각이요? 손맛이 아주 훌륭하다고 마음씨도 좋고 국수맛도 좋다고 덕중이가 워낙 자랑을 했어야지. 그렇다니까. 아유 내가 워낙 수소문을 하다 보니 여기저기 얘기하고 다닌 꼴이 됐구먼 그래. 미안합니다. 아유 아닙니다 어르신. 많이 드리지도 못했는데 좋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진짜 고마웠어요 이사장. 그 맛을 내가 잊지를 못해요. 다음 도시락 배부 때문에 어르신은 그만 자리를 떠나셨고 도시락을 나눠드리는 내내 우진이와 저는 8년 전 기억에 젖어 있을 수밖에 없었지요. 준비한 도시락을 모두 나누어 드리자 그 어르신이 다시 저희 트럭을 찾아오셨습니다. 별다른 말씀 없이 종이봉투 하나를 트럭 위에 톡 올려두시고는 다시 저쪽으로 걸음을 돌리셨습니다. 다급한 마음으로 열어본 봉투 안에는 가꾸어 따끈따끈한 붕어빵 3개가 들어있었어요. 어르신 잘 먹겠습니다. 얼른 달려가 멀어지는 어르신께 큰 소리로 인사를 드렸습니다. 어르신은 뒤를 돌아 고개를 꾹뻑 숙이시고는 다시 멀어지셨어요. 트럭으로 돌아와 우진이와 붕어빵을 나눠 먹으니 정말 달고 따뜻했습니다. 이제 겨울이 오긴 오려나 보다. 그러게 벌써 붕어빵이 나오는 걸 보면 장현아 괜찮으면 우리 내일 어르신께 국수 해드릴까? 국수? 직접 해드릴 수 있는 거야? 가끔 밥차 형식으로 진행하기도 하거든. 너만 괜찮으면 센터에 얘기해서 그때 어르신 드셨던 김치국수로 해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나는 좋지. 그때 그 맛이 나려나 모르겠네. 떨리는데? 식당 할 때 네가 말아낸 국수가 몇 그릇인데 떨리긴. 오늘 오후에 할 일도 없는데 미리 연습 좀 해야겠다. 내일 어르신께서 꼭 오셔야 할 텐데. 그렇게 저희는 일요일 점심 밥차로 김치국수를 해드릴 수 있게 되었고 동네 어르신들께서는 3355 모여 공원을 찾아주셨습니다. 물론 저희가 기다렸던 그 어르신도 식사에 참석해 주셨고요. 몇 년 만에 먹었는데도 그때 그 맛이라며 다시 맛볼 수 있어 너무 행복하다고 해주시던 어르신. 그러자 주변에 계시던 어르신 한 분이 다 먹은 국수 그릇을 들고 일어나며 말씀하셨습니다. 다음 주에도 김치국수 먹을 수 있는겨? 인자 총각이 우리 주말 셰프요. 한 분이 말씀하시니 옆에 계시던 다른 한 분이 거들며 말씀하셨고 저는 한순간에
어르신들의 주말 셰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일요일 밥차 봉사도 훈훈한 분위기 속에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행복이었어요. 겉으로 보면 저희가 어르신들을 위해 베푸는 것으로 보이지만 속으로는 저희가 더 많은 것을 선물 받은 기분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정말 또 괜찮겠어? 그럼 당연하지. 내가 너 하는 일에 민폐가 되는 것만 아니라면 계속하고 싶어. 민폐라니 이렇게 다들 좋아하시는데 네가 힘들까봐 걱정이지. 정말 고맙다, 장현아. 저는 그렇게 평일에는 평범한 직장인으로 주말에는 어르신들의 국수 셰프로 하루하루 보람찬 나날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2달 정도 지났을 때 우진이를 통해 들었던 소식은 센터에서 점점 악화되는 예산 문제로 밥차 운영에 어려움이 생길 것 같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우진이와 저는 이러한 안타까운 소식에 우리 사비를 모아 어떻게 해서든 이어가면 어떨까 하는 마음이었고, 그간 주말마다 뵈며 친해진 몇몇 어르신들께서 지나가듯 하시는 말씀을 듣고 저는 또 다른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셰프 선생님, 다시 식당 해볼 생각은 없는가? 이렇게 맛난 음식을 우리만 먹어서 될 일이 아니여. 예사로운 손맛이 아니여. 아유, 조 선생님, 선생님이 셰프 선생 설득 좀 시켜봐. 이 맛난 걸로 우리 늙은이들 배만 부르고 있기 미안해서 그래요. 제가 만약 다시 식당을 하게 된다면 식당에서 번 돈을 기부해서 밥차 봉사를 쭉 이어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결심을 하는 데에는 그리 큰 시간이 들지 않았습니다. 8년간 직장 생활을 하며 밥 먹고 생활하는 것 외엔 마땅히 쓸 곳이 없어 모아둔 돈들로 작은 가게 한 칸을 월세로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남들이 보기엔 미쳤다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삶의 낙없이 흘러가는 시간에 무작정 몸을 맡긴 사람처럼 몇 년을 살아온 저에겐 사막의 오아시스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이제 제 인생은 걷고 또 걸어도 쭉 사막일 것만 같았는데 눈앞에 오아시스가 나타난 거죠. 그렇게 저의 2번째 식당은 제 젊음의 기억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그때 그 대학로 한 모퉁이에서 10평 남짓한 국수 가게로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신선한 식자재에 집중했고 결심했던 주말 기부에도 무리가 없기 위해 인테리어에는 비용을 최소화로 했습니다. 직접 만든 투박한 간판과 메뉴판, 저렴한 테이블과 싸구려 식기류였지만 가게를 찾아주시는 손님들만큼은 인류였습니다. 어르신들 덕분에, 센터 직원분들 덕분에, 그리고 우진이 덕분에 오픈하고 한참 동안은 자리에 앉아볼 틈도 없이 바빴던 것 같습니다. 오픈 기간이 지나고 본격적인 겨울에 접어들면서 따뜻한 국수에 소주 한 잔씩 하러 오시는 손님들도 늘어났습니다. 비록 비좁고 멋대가리 없는 가게였지만 중년의 부부 손님들부터 젊은 커플 손님까지 저렴한 가격에 소소한 행복을 느낄 수 있다며 좋아하셨어요. 그들을 지켜보는 저 역시 따뜻해지는 그런 겨울이었습니다. 봄이 오고 근처에 있는 작은 대학이 개강을 하게 되었습니다. 거리는 겨울에 한산했던 모습과는 달리 젊은 학생들로 북적이기 시작했고 자연스레 학생 손님들도 늘어나게 되었지요. 그리고 다시 1년이 지나 어느 겨울날 평소처럼 주말 밥차 나갈 식재료를 손질하며 마지막 저녁 손님을 받고 있던 때였습니다. 우진이에게 전화가 걸려왔어요. 장현아, 뉴스 봤어? 코로나 바이러스 얘기하는 거지? 응, 영업시간 단축한다는데 너 괜찮겠어? 금방 지나가겠지. 그리 오래 가겠어? 빨리 끝나야 할 텐데 걱정이야. 어르신들한테 더 치명적이라는데 마음이 안 좋다 계속. 감기라도 걸리시면 며칠 내내 앓곤 하시는데 다들. 코로나 이거 얼른 사라져야 할 텐데 진짜 걱정이야. 어르신들 아무래도 면역력에 좋은 것들로 좀 챙겨드려야 할 것 같아서 조림하게 고등어랑 식사하시고 드실 생강차 준비해놨어. 내일 가져갈 재료 손질했는데 내일도 8시까지 가면 되지? 어느 재난 영화처럼 불쑥 찾아온 코로나 바이러스는 전국을 떠들썩하게 그리고 공포에 떨게 만들었습니다. 금방 지나가겠거니 금방 사라지겠거니 했는데 그날 이후 식당은 밤 장사를 할 수가 없었고 사람들은 마스크를 쓰지 않은 얼굴로는 집 밖을 돌아다닐 수 없게 되었지요. 전 국민이 도통 적응되지 않는 무서운 현상에 고통받고 있을 때 저희 식당에도 예외 없이 불행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또 이렇게
장사 1년 만에 매출이 줄어드니 여간 힘들지 않을 수 없었어요. 8년 전의 일들을 곱씹게 되는 나날이었습니다. 하지만 내려놓을 순 없었습니다. 어떻게든 버텨보기로 했습니다. 모두가 힘들었던 그때 2주에 한 번 오시던 손님은 일주일에 한 번, 밤늦게 소주 한잔 하러 오시던 부부 손님은 이른 저녁 시간에 꼭 그렇게 제 안부를 물으시며 자리를 지켜주셨습니다. 그렇게 몇 달간 지속되는 코로나 거리두기로 인해 학생 손님들은 물론 많은 손님들을 잃게 되었지요. 아무래도 식당에서 밥을 먹는 것 자체가 꺼려지던 시절이었으니까요. 저를 지켜보던 많은 사람들이 이대로는 안 된다고 얘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식당들이 배달 서비스를 운영하기 시작했거든요. 저는 참 난감했습니다. 저의 식당의 매력은 혼자라도 가볍게 들려 저렴한 가격에 한 끼 식사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점이었는데 단돈 5,000원짜리 김치국수를 누가 배달료 3,000원을 주고 시켜 먹겠습니까? 배달업체의 수수료를 제외하고 나면 제 수중에 남는 돈도 없는 구조였습니다. 수수료 때문에 손님들에게 무조건 10,000원 이상 결제를 하시도록 설정한다고 해도 이 얇은 면의 국수가 배달을 가는 동안 불지 않을 수 있을지 자신이 없었습니다. 못난 음식으로 못난 장사를 하는 사람은 끝까지 되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배달료를 피하기 위해 배달 어플을 통한 장사 대신 직접 배달을 해볼까도 했었지만 제가 배달을 나간 시간 동안 가게를 볼 사람이 없었기에 그 또한 어려운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우진이는 그런 저를 돕고 싶어 했지만 직업 특성상 매일 동네 어르신들과 가까이 있어야 했기에 조심해야 하는 위치이기도 했습니다. 우진이는 이틀에 한 번꼴로 제게 전화를 했습니다. 장현아, 어디야? 집이야? 응, 우진아, 너도 잘 들어갔어? 그럼 나라도 너 도와야 하는데 이놈의 지긋지긋한 코로나 언제 끝나려나? 말이라도 참 고맙다, 우진아. 끝날 기미가 안 보이네. 다 거짓말 같아. 센터에는 별일 없지? 다들 조심하고 있지. 에휴, 그래, 다행이야. 너도 많이 힘들겠다. 응, 장현아. 우리 내일도 힘내자. 그 말 하려고 전화했어. 아, 야, 임마, 징그럽다. 너무 자주 전화하지 마. 자식 좋으면서. 끊는다. 그렇게 우진이가 전해주는 힘내자 한마디로 간간히 찾아주시는 단골 손님들의 따뜻한 위로 한마디로 울고 버티면서 1년 정도의 시간이 억지로 흘러갔습니다. 매일 아침 그날의 식재료를 구매하는데 장사가 안 돼 재료가 남는 날은 재료들로 도시락을 만들어 가게 근처 어려운 어르신들께 드렸습니다. 남은 재료를 보는 게 속상하기도 했고 제가 힘들수록 이상하게 더 마음이 쓰였기 때문에요. 하지만 그렇게 1년을 보내고 나니 저도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당장 가게 월세를 낼 돈마저 빠듯해져 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식당을 유지하면서 어떻게 돈을 벌어올 수 있을까 고민하다 제가 직접 배달 알바를 하기로 마음먹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식당 영업시간 이후인 9시부터 배달 알바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하루 종일 식당에 있는 것보다 영업시간 후 배달을 하는 시간이 더 바빴습니다. 바쁜 만큼 하루 식당 매출보다 괜찮은 수준의 알바비를 벌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지금 시대의 현실이구나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갔어요. 직접적으로 돈을 만지게 되니 안심이 되면서 욕심을 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당장 이번 주부터 복지센터 기부 금액을 정상적으로 전달할 수 있겠다는 희망을 느꼈으니까요. 배달을 마치고 돌아와 기쁜 마음으로 가게 앞에 안내문을 써붙였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사정이 어려워 영업시간을 단축합니다. 오후 5시 이전까지는 변함없이 맛있는 국수를 드실 수 있습니다. 저녁 시간에 찾아주신 손님들께는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정말 힘들었지만 슬픈 마음보다는 기쁜 마음이 앞섰습니다. 저희 식당은 손님들에게 잊혔다고만 생각했으니까요.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기뻤습니다. 새벽 5시에 새벽시장에 가서 식재료를 사고 돌아와서 손질을 하고 육수를 끓이다 보면 8시에서 9시쯤 됩니다. 그때 식당 문을 열어두어요. 자주 오시는 택시 기사님 몇 분이 아침 식사를 하러 종종 들르시거든요. 점심시간이 되면 손님들이 오시고 오후부터는 손님이 거의 없다고 해도 무방합니다. 자주 오시던 저녁 손님들도 점점 저희 가게를 잊어가고 계신 듯 했습니다.
점심때보다 비교적 손님이 적은 저녁 시간을 단축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 잠자리에 누우니 마음 한편으로는 코로나가 종식되어도 식당이 다시 예전처럼 돌아갈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이대로 폐업을 하게 되더라도 크게 좌절하진 말자 다짐하며 그렇게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평소처럼 5시에 일어나 새벽 식당에 들렀다가 가게로 나갔습니다. 평소처럼 육수를 끓이고 채소를 손질하다 보니 9시가 넘었더군요. 그때 아침 식사를 하러 택시기사님 2분이 들르셨습니다. 사장님 안녕하세요. 김치국수 2그릇 주세요. 네, 오셨어요? 금방 내어드릴게요. 근데 사장님, 저 문에 붙은 거 보니까 영업시간 단축한다던데 많이 힘드신가 봐요. 하하, 네, 그렇게 됐어요. 그래도 어떻게든 해보려고요. 아유, 코로나 때문에 진짜 다들 힘드시네요. 저희가 더 자주 오겠습니다. 힘내세요. 감사합니다. 아이고, 곱빼기로 드려야겠다. 얼른 드릴게요. 기사님들의 따뜻한 말에 아침부터 뭉클해져 눈물이 나려는 것을 꾹 참고 곱빼기로 2그릇을 내어드렸습니다. 점심시간이 되고 대학교에서 근무하고 있어 가끔 학교로 직접 나와봐야 된다던 한 손님이 들르셨습니다. 격양된 목소리로 인사를 건네면서요. 사장님, 문 앞에 붙이신 거 뭐예요? 아, 선생님 안녕하세요. 어제 오셔서 오늘은 안 오실 줄 알았는데 와주셨네요. 오늘 그냥 편의점에서 한 끼 때우려다가 문 앞에 붙이신 거 보고 놀라서 들어왔어요. 아,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져서 요즘 다들 한다는 투잡해보려고요. 아, 그러셨구나. 많이 힘드셨죠, 그동안. 저녁에 다른 일 하시게 된 거예요, 그럼? 네, 다른 가게들 배달 알바로 가게 문 닫고 해봤는데 며칠 해보니까 식당 하루 매출보다 꽤 괜찮던데요. 너무 마음고생 많으셨을 것 같아요. 저라도 자주 왔어야 했는데 앞으로 더 자주 올게요.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은 뭐로 드릴까요? 잔치국수 주세요. 그날은 이상하리만큼 기존 단골 손님들이 많이 찾아주셨습니다. 아무래도 문 앞에 붙은 전단을 보시고 놀라서 들어오신 분들이 대부분인 것 같았어요. 오후 3시쯤에는 저녁에 자주 오셨던 부부 손님이 헐레벌떡 가게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아니 사장님, 우리 애한테 얘기 듣고 이렇게 왔어요. 아, 오셨어요? 어떤 얘기 듣고 오셨어요? 우리 애가 여기 위에 학교에서 일해서 자기도 자주 먹는다고. 남편하고 저하고 여기 가보라 그래서 종종 왔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힘드셔서 영업 단축하신다는 말에 안 올 수가 없어서요. 아유,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 김치국수 2개 주시고요. 소주 1병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금방 내어드릴게요. 손님들께 국수와 소주를 내어드리니 국물 1숟갈에 소주 1잔을 드시고 엄지손가락을 들어 올리십니다. 밝은 대낮이지만 얼핏 손님들 등 뒤로 예전 밤 풍경이 걸리는 것 같은 상상을 했습니다. 예전 일을 자꾸 떠올리게 되는 걸 보니 이제 저도 마음속으로 이 가게와 안녕할 준비를 하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언제 문을 닫아도 이상할 것 없는 나날들. 그동안 감사했던 손님들에게 이렇게 한 그릇 한 그릇씩 인사를 드릴 수 있어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장사를 마무리하고 그날은 이웃 어르신 댁이 아닌 골목 의원에 들렸습니다. 전날 어르신께서 도시락을 받으시며 내일은 집에 없으니 오지 말아라 하고 말씀하시기에 이유를 여쭤보니 병원에 가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디 편찮으시냐 여쭈어도 대답이 없으셨던 어르신입니다. 늘 지팡이를 짚고 무릎을 잡고 거동하시는 어르신이기에 도시락에 멸치볶음을 한가득 담아 골목 의원으로 갔습니다. 저의 등장에 깜짝 놀라면서도 얼굴에 한바구음을 지으시는 어르신의 모습에 힘을 얻고 배달 알바를 하러 달려갔지요. 다음 날도 저의 하루는 새벽 5시에 시작되었습니다. 밤 늦게까지 배달을 하고 새벽 일찍 일어나려니 피곤하더군요. 식당에 가서 식재료를 사고 가게로 돌아와 재료 손질을 하다 그만 깜빡 잠이 들었습니다. 그날이 어쩌면 지금의 저를 있게 해준 마법 같은 날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콩콩콩 문 두드리는 소리에 놀라서 깨어보니 시계는 9시를 가리키고 있더군요. 허겁지겁 가게 문을 열자 어제 오셨던 택시 기사님들이 동료분들을 데리고 서 계셨습니다. 인자 열었다.
사장님, 오늘도 안녕하세요. 김씨하고 나하고 아주 깜짝 놀랐어요. 불도 꺼져 있고 문도 닫혀 있어서 이제 영영 문 닫았나 하고. 아, 너무 죄송해서 어쩌죠? 제가 재료 손질을 하다 깜빡 졸아서 그만. 뭐 그럴 때도 있지요. 나도 영업 시작했는데 초록불 안 켜고 달릴 때 많아요. 하하, 이 사람아, 그 얘기가 지금 왜 나오는가? 저 지금 재료 준비가 아무것도 안 돼서 30분은 걸릴 것 같은데 어떡하죠? 정말 죄송합니다. 아유, 괜찮아요. 어이, 김씨, 우리 커피 한잔하고 이따 점심때나 다시 오자고. 오케이. 어차피 얼마 안 있으면 또 점심때 아니야. 커피 한 잔만 마시고 가도 되죠? 아유, 그럼요. 들어오세요. 다행인 건지 너무 죄송하게도 점심때 다시 방문하시겠다는 손님들께 따뜻한 커피 4잔을 내어드리고 부랴부랴 주방으로 들어가 재료 손질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쩐 일인지 손님들께서 테이블이 아닌 주방 입구에 서서 제게 말을 걸어오셨습니다. 근데 사장님, 가게는 계속 하시는 거 맞죠? 저희가 입이 심심하고 궁금할 때 꼭 생각나는 우리 동네 제일 맛집인데 걱정이 되어서요.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사정이 많이 힘들어져서 마음은 버텨보자인데 현실은 이번 달까지 할 수 있으려나 잘 모르겠어요. 그래도 있을 때 최대한 맛있게 내어드리겠습니다. 아이쿠, 그러면 안 되는데 참 큰일이네요.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는 방면으로는 최대한 도와드릴 테니 계속 장사해 주시면 참 좋겠는데. 그러니까 내가 국수 귀신이라고요. 여기 저기 이 집 저 집 다 가봐도 여기만한 데는 없는데. 참 요즘 사람들 금손 하는데 사장님 같은 금손이 문을 닫으면 큰일이지요. 제가 오늘 들을 좋은 말 한꺼번에 다 듣네요. 맛있게 드셔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도 쉽게 포기하지 않고 버틸 수 있는 만큼 꼭 힘내보겠습니다. 사장님이 그렇게 힘내주시면 저희도 감사하죠. 어디 이 동네 사람들 중에 사장님 좋은 일 하시는 거 모르는 사람 있나요? 저희들이 반나절만 승객분들한테 얘기해도 이 동네에 소문 다 나지 않을까 싶어요. 사장님 1호 팬으로서 열심히 홍보할 테니 국수 맛있게 해주세요. 커피 정말 잘 마셨습니다. 이따 점심때 다시 올게요. 아침부터 실수나 하고 의기소침해지던 찰나에 좋은 손님들의 좋기만 한 말씀에 부끄럽기도 하고 마음이 벅차오르기도 하더라고요. 더 노력해서 어떻게든 폐업만은 막아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얼른 점심때가 되어 맛있는 국수를 내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점심시간이 되자 정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가게가 손님들로 북적였기 때문입니다. 골목 의원 선생님부터 간호사분들, 택시기사님들, 맞은편 세탁소 사장님네 부부, 핸드폰 대리점 동생들까지. 뭘 넋을 놓고 보고만 있어요. 주문 받으셔야죠, 사장님. 어안이 벙벙한 얼굴로 홀을 바라보자 세탁소 사장님께서 손을 흔들며 외치셨습니다. 그 순간 가슴을 꽉 막고 있던 무언가가 시원하게 뻥 뚫고 내려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몇 개 없는 테이블, 몇 개월 만에 이렇게 꽉 차보는 건지 기억이 나질 않더라고요. 그렇게 며칠 동안 택시 기사님 추천으로 오신 손님, 세탁소 사장님과 함께 오시는 손님, 핸드폰 대리점 동생이 아는 또 다른 동생들, 저와 저희 집 국수 맛을 기억하고 도와주시는 많은 분들 덕분에 예전만큼은 아니지만 매출이 어느 정도 안정기에 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거리두기 규제가 점점 완화되면서 센터 직원분들과 우진이도 가게를 자주 찾아주었습니다. 하루는 슈퍼에서 만났다며 붕어빵 어르신과 우진이가 함께 가게를 찾았습니다. 그날 가게에는 저희 가게의 입소문에 큰 역할을 해주셨던 택시 기사님도 식사를 하시고 계셨습니다. 어르신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요즘 왜 주말에 안 나오세요? 어쩐 일인지 한동안 주말에 보이지 않으셨던 어르신이 걱정되어 여쭈었더니 표정이 영 좋지 않으셨습니다. 어르신 무슨 일 있으셔요? 아유 미안합니다. 내가 지난번에 국수를 얻어먹고 된통 체해서. 이 사장은 잘못한 게 없는데 내가 혼자 먹고 체해서 이제 국수를 못 먹겠어요. 이게 뭔 우스운 경우인지 부끄럽기도 하고 미안합니다. 아이고 많이 안 좋으셨어요? 지금은 괜찮으세요 어르신? 지금은 멀쩡해요. 너무 멀쩡해서 미안할 지경이지. 어르신 저한테 뭐가 죄송하세요? 어르신 그럼 제가 국수 말고 밥으로 금방 차려드릴게요. 식사나 하셔야죠. 제가 해드린 국수를 먹고
채해 고생하셨을 어르신에게 너무나도 죄송했습니다. 저는 지금 있는 재료로 무엇을 해드릴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콩나물과 계란, 김, 각종 채소들을 넣은 비빔밥 한 그릇과 국물을 내어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지켜보던 택시 기사님이 어르신께 인사를 드리고 밥맛이 어떠시냐 여쭈어 보더군요. 아유, 우리 이사장님이 해주는 밥은 뭐라도 다 맛있지요. 사장님, 내가 좋은 아이디어가 하나 떠올랐는데 들어봐요. 이제 곧 규제가 완화되고 대학로에 학생들이 드나들면 학생들 눈높이에 맞춰 색다른 메뉴가 필요할 것 같다는 아이디어였습니다. 저희 가게가 오직 국수만 판매하는 가게였다 보니 밥 종류를 추가하면 더 다양한 손님들이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하고 말씀하시더군요. 방금 어르신께서 드신 비빔밥에 재료를 추가하면 가격에 부담이 될 테니 이대로 가벼운 가격에 메뉴 추가를 해보는 게 어떻겠냐고요. 저는 그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들어가는 각종 채소들의 균형을 맞추고 판매 메뉴로 출시하게 되었습니다. 비빔밥 한 그릇도 드실 수 있고 비빔밥과 국수 세트 메뉴로도 드실 수 있도록이요. 물론 정식으로 메뉴를 만들었을 때 첫 시식은 기사님께 부탁드렸습니다. 기사님, 저 내일 아이디어 주셨던 메뉴로 첫 출시하는 날입니다. 내일 동료분들과 함께 오시면 제가 무료로 대접하겠습니다. 꼭 와주셔서 평가 부탁드립니다. 아이고, 뭘 따로 먹어봐요. 안 먹어봐도 얼마나 맛있을지 뻔한데. 그래도 내일은 꼭 올게요. 그렇게 출시한 신메뉴는 거리두기 규제 완화와 대학교 개강이 맞물리면서 학생들뿐만 아니라 교수님들도 드시러 오시는 메뉴가 되었습니다. 학생들은 가게가 좁아 여러 명이 다 같이 먹기 힘들다며 포장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같은 가게의 모습을 보며 택시 기사님은 얼마 전 새로운 숙제를 내주고 가셨어요. 근처에 꼭 더 큰 가게를 얻고 메뉴 가격도 조금씩 인상해보라고요. 그래서 지금 저는 지금보다 조금 더 넓은 테이블을 둘 수 있는 가게 자리를 알아보는 중입니다. 하지만 메뉴 가격은 올리지 않으려고요. 아직까지도 저희 동네엔 저희 국수집의 저렴함과 특유의 편안함을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요즘 저는 받는 사랑의 행복을 뼛속 깊이 새기는 중입니다. 하지만 저는 계속해서 주는 사랑의 기쁨을 느끼고 싶습니다. 한 푼의 욕심은 버려두고 더 많은 분들이 더 착한 가격으로 따뜻한 음식을 먹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여나 다시 위기를 맞아 많은 손님들이 아닌 소수의 손님들만 남게 되더라도 초심을 잃지 않고 제가 그동안 받아온 과분한 사랑을 나누며 살겠다고 이렇게 다짐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몇 분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어요. 먼저 붕어빵 어르신, 어르신께서 기억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 덕분에 저의 보잘것없는 요리가 다시 세상 밖으로 나올 수 있었습니다. 제 인생을 새로이 써주셨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언제 다시 국수가 드시고 싶어질지 모르니 그동안 열심히 연습하고 준비해 두겠습니다. 어르신께서 주신 마음 평생 나누고 갚으며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택시기사님, 가장 힘들 때 자기 자신인 저보다도 저를 믿어주시고 격려해주신 덕분에 제가 아직도 행복한 마음으로 국수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 은혜를 어떻게 갚을 수 있을까요? 기사님의 한마디 한마디들이 모여 막다른 길 앞에 제가 올바른 길을 찾아갈 수 있었습니다. 정말로 고맙습니다. 기사님은 앞으로 평생 저희 가게에서 식사 무료입니다. 그러니까 더 자주 오시고 더 자주 칭찬해 주세요. 맛이 변하면 혼내주세요. 기쁜 마음으로 듣겠습니다. 꼭 오세요. 그리고 내 친구 우진아, 지난 힘든 시간을 모두 겪고도 여전히 내 곁에 있어줘서 고맙다. 그날 공원에서 너를 만나지 못했더라면 지금 내 인생에 이렇게 좋은 사람들로 가득할 수가 없었을 거야. 곁으로 돌아와줘서 고맙고 먼저 손 내밀어줘서 고맙다. 다음 생에도 가장 가까운 곳에서 너의 친구가 되어주고 싶어. 아무도 아프지 않고 아무도 슬프지 않은 세상에서 꼭 다시 친구하자. 물론 남아있는 이번 생도 열렬히 아끼는 친구가 되자. 고맙다. 다시 와줘서. 그리고 민정아, 그곳에서는 아프지 않고 잘 지내고 있지? 너를 만났던 시간은 짧았지만 너와의 추억으로 나는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 열심히 후회 없이 살다가 우리 다시 만나면 예쁘게 웃던 그 얼굴로 나를 반겨주라. 여러분, 저는 아직도 제가 나누고 베풀었던 사랑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 많이 나누고 사랑하려 합니다. 꼭 곁에 있는 사람이 아닐지라도 마음을 나누어 보세요. 어색하고 쉽지 않겠지만
그렇게 나누는 사랑 또한 엄청난 힘을 가졌답니다. 그럼 오늘도 저는 나누고 베푸는 사랑을 먼저 실천하고 있겠습니다.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사랑받는 하루 되세요.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